52페이지. 자, 우리 할인이라는 표현하고 애누리라는 표현, 이제 두 개 의미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할인은 약정에 의해서 혹은 조기 회수로 우리 대가를 감액해 주는 거고, 애누리는 우리 물건 가격에 하자가 있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금액을 감액해 주는 걸 애누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좌우 같이 있으면서 우리 이상세관은 잘 안 쓰는데 쓰는 표현으로 환입이라는 표현도 많이 이제 썼죠. 환입이라는 건 도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들립자 한문으로. 그래서 매출을 했는데 반품 받으면 환입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사왔는데 반품을 하면 환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환입, 환출이라는 표현도 이제 종종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쓰고 있는데, 아래 예제에 보시면 10분의 2, 30분의 n의 신용 조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크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처음 만났을 때에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이제 보면 알면 다 잘 보이죠. 그럼 우리 매입 할인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을 해요. 1월 5일 날 원재료 100만 원치를 매입하고 대변에 외상으로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가 10분의 2, 30분의 n의 신용 조건을 걸면 당연히 우리는 10일 이내 갚아서 할인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1월 15일 날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상환을 해요. 그럼 우리는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워주고, 자, 대변에 돈을 줄 건데 우리는 2% 빼고 98만 원만 지급해 줄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서 매입 할인이다라고 치면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보여요. 그 이유가 상품의 매입 할인도 있고 제품의 매입 할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K랩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참고라고 해서 자기 짝지를 오른쪽에 보여주는데, 스마트에이는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냥 똑같은 매입 할인 글자만 덩그러니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짝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 매입 할인이다 뭐다 했을 때 상품이 146번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우리가 차감 계정은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들을 쓰죠. 그래서 147번, 148번을 해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럼 원재료가 153번을 쓰고 있는데, 원재료의 매입 할인은 154,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154번이고 155번 매입 할인 쓰고, 얘네들도 똑같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고 할 때 이 분계 1월 15일 분계가 나온 거라 하더라도 문제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뭐 샀던 건지, 그리고 원재료 샀다라는 걸 확인되면 원재료 다음에 있는 매입 할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55번의 매입 할인으로 원재료의 차감 계정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제조업만 하지 도소매업을 안 해요.
그런 회사가 상품 매입 할인이 있으면 상품도 없는데 무슨 매입 할인이야. 본 계정이 있어야 차감 계정이 붙을 건데 본 계정이 들어온 적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장부가 되겠죠. 자, 우리는 그 FAT 1급이라는 제일 낮은 급수 우리가 시험 볼 거에서 그 시험을 빼고는 전부 다 제조업이에요. 그럼 다 원재료겠죠. 그럼 매입 할인을 쳤어요. 그럼 두 개가 보일 건데 당연히 얘가 번호가 빠르니까 얘가 먼저 보이고 얘가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뭐일 확률이 높다 그랬죠? 원재료. 그럼 제가 같은 거 두 개 있는데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쓰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하면 좋은데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왜냐면 우리는 원재료를 살 확률이 시험에 매우 높으니까. 또 심지어는 FAT 1급에서 얘가 나오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안 나와요.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FAT 1급만 산 기업인데. 그럼 우리는 다 제조업 가지고 하니까 이거 지금까지는 쓴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하면 좋지만 늘 말하는 게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걸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얘는 자, 이제 보기 전에 지금 상품이다 원재료다가 자산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에 발생하는 거예요. 차감 계정은 반대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얘는 성격들은 다 자산 코드 번호가 자산 번호 되잖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 성격의 계정 과목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제품을 매출을 냈어요. 똑같이 1월 5일 날 제품 매출 100만 원이라고 쓰고 자, 외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자, 이제 지금쯤 되면 또 살짝 혼돈이 올 때가 되었으니까 자,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거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하고 있는 게 계정 과목이 상품이냐 원재료냐 상품 매출이냐 제품 매출이냐 이 글자를 쓰는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회계상 거래 기타 거래가 발생한 거지 일반적인 상거래는 이 계정 과목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영업 활동하고 또 얘가 막 믹싱이 돼요. 그럼 우리 엄마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품, 제품, 원재료라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취급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자, 그럼 예,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써두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사용해서 우리가 10분의 2 30분의 n으로 했다면 자, 그럼 상대방이 이걸 1월 15일 날 나한테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외상 매출금 100만 원 회수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우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98만 원만 입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우리는 약정에 의해서 깎아줬으니까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 매출 할인을 가지고 봤을 때 자, 얘도 우리 상품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이 있겠죠. 그럼 상품 매출이 401번을 써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반품받으면 매출 할인 및 애누리 403번의 매출 할인 또 404번의 제품 매출 405번의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리고 406번의
매출 할인. 자, 다 방금 매입 대하고는 똑같은 거죠. 쓴다고 힘들었어요. 자, 그럼 얘도 차감 계정이고 얘도 당연히 차감 계정인데, 자, 그럼 지금 얘도 짝지가 있겠죠. 그럼 짝지가 얘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라고 문제에 무조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인 우리는 매출 할인 406번을 꼭 선택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제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제품 매출을 하죠. 그럼 우리가 쓸 때도 얘 두 개가 보이는데 얘일 확률은 매우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아시겠죠?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가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번에도 차감 계정이라고 했는데 앞에 매입 할인이나 매입 애누리나 이거는 재고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는데, 자, 지금 얘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얘는 성격이 뭐죠? 얘는 성격이 수익이잖아요. 매출은 영업 수익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니고, 지금 이론에서는 그렇게 장난쳐요. 얘는 수익의 차감 계정이에요. 우리 엊그제까지 수익 자리는 대변이다 이야기하고 있었죠. 수익을 줄여주는 계정이라서 반대인 차변에 있는 우리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들은 수익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계는 알겠는데 이걸 자산이다 수익이다 생각을 안 하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자산 차감 계정 아니야? 재고 자산 판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 얘가 수익이잖아. 그죠? 그럼 이 매출액에 차감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는 수익의 차감 계정이다. 성격을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 그 오른쪽 매입 할인 매출 할인 교재에 보시면 지금 제가 쓴 거는 총회법을 쓴 거고, 자, 우리 실기에서는 무조건 총회법 쓰셔야 돼요. 실기에서는 총회법 쓰는 거고, 오른쪽에 순액법으로 쓴 거 있죠. 순액법으로 쓰는 거는 얘는 실무에서는 쓸 일이 절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언제 주면 깎아줄게라고 했는데 팔았는데 깎아줄게라고 말하면서 매출을 지금 제 같으면 98만 원으로 매출 인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깎아줄게, 빨리 갚으면 깎아줄게 말하면서 98만 원이나 말한 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일어나서 깎아주게 되면 그만큼은 이제 이자다, 아니면 이자 수익이다,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면 끝인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끝인데 이렇게 안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해버리면은 다 갚아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 돈 넘어가는 돈만큼은 이자 비용이다,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하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조건이 걸리면 이때는 무조건 할인 조건 안에 갚아야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할인 조건 안에 안 갚아서 주는 돈을 우리 매입했으면 빨리 갚았으면 깎아줄 건데 늦게 갚아서 안 깎아준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돈 더 준 거를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위에 매입 할인인 거고, 우리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98만 원 받을 거야. 얘가 이 안에 갚을 거니까 이렇게 적어뒀다가 얘가 10일 지나서 갚으면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 벌 거야라고 적어놨어. 100만 원 벌 거야라고 안 적어놓은 게 아니고 98만 원 벌 거야라고 적어놨죠. 매출이라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2만 원은 우리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보고 이해한 걸로 이해하고는 헤어지고 보지 마세요. 적혀 있으면 궁금해 하시더라고, 공부하시다가. 그래서 이런 의도로 쓴 건데 우리는 이론에도 안 나오고 실기에도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보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옛날에 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굳이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뭔지는 설명해드리고 다시 보지 말라고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알고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서 볼 일이 없다. 자,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전에 순환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은 이제 우린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이번엔 T 계정으로 다 쓸게요. T 계정으로. 자, 첫 번째 우리 계속 기록법으로 하는 거는 얘를 다른 표현으로 장부 기록법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제가 T 계정으로 쓴다는 건 여기에 기초, 여기에 기말, 이제 얘네들 위치를 눈에 익히셔야 돼요. 지금 자산은 차변 계정이라서 차변 계정은 항상 기초, 기말. 그럼 여기가 매입, 그리고 여기가 판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길게 제대로 다 쓰면 기초 재고 수량, 기말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단기 판매 수량. 그냥 글자 줄여서 제가 그냥 기초, 기말, 매입, 판매. 그럼 계속 기록법이라는 건 기초가 1000개가 있다라고 봤고 매입이 2000개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계속 기록법은 장부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팔 때마다도 몇 개씩 팔았다고 장부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400개 팔았다고 정확한 실제 값을 써주게 되면, 그럼 우리 몇 개 남았을까요? 자, 우리 T 계정 쓰는 거는 항상 제가 이렇게 T로 쓰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일치한 거예요. 그럼 차변이 3000인데 얘가 1400이면 기말에 1600 남았겠지. 그럼 1600만큼 우리는 추정값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뭐 사과 박스가 10개 있는데 4박스 팔았다는 걸 내 장부에 적혀 있으면 창고에 6박스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갔다가 6박스 없으면 찾아서 난리 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정한 거예요. 자,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자, 그럼 여기에서 기초하고 매입은 항상 정확하게 장부도 기록하고 수도 세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은 기록하고 수 세는 게 아니고 수 세고 기록하는 거예요. 몇 개 샀는지 보고 수 세고 이만큼 샀다 어서 써야지.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은 팔 때는 매출할 때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팔고 나서 끝나고 나서 내 창고에 몇 개 있는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창고에 몇 개 있는지 수를 세어봤는데 그 수가 1400개 이간만큼 실제로 있다면, 그럼 1400개 있으면 몇 개 판 거죠? 1600개 판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1600개 팔았을 것이다 추정하는 방식이 실질재고조사법이고, 그럼 우리 혼합법 같은 말로 병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 기말, 매입, 판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혼합법은 실제 값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1000개고 2000개고, 그리고 판매액은 계속기록법에서 판매 수량을 가지고 오고 실제 값을, 기말은
실제 재고조사법에서 몇 개 있는지 세임값을 가지고 와서 일치해야 되는데 차이가 200이 나게 되죠. 이 200을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모 손실은 다른 말로 하면 자산이 없어졌다예요. 맞죠? 자산이 지금 200개 없다라는 거잖아. 이 몇 개가 없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자산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린 자산이 없어졌으면 장부했을 때에 자산 유출이 일어나면 대변에 쓰죠. 우리 돈 쓰면 대변에 쓰잖아요. 없어져도 대변에 해야 지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만큼 대변에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없어졌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얘는 자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다 할 거예요. 둘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이 비용이 이제 원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업 비용인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할 거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물건 개수를 가지고 수량을 먼저 따지고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 얘는 수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계나 회계 처리나 장부 기록은 금액으로 하죠. 그러면 이 개수에다가 한 개당 얼마짜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복잡하게 이 많은 상황에서 사올 때마다 금액이 틀린 거예요. 같은 물건인데.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단가 결정 방법을 하나 정해서 그래서 이 수량들에다가 이 단가를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계산을 할 때는 단가를 먼저 정하고 수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단가 정하기 전 전기말에 정해놓은 단가 있을 거잖아. 전기말 거 시작했던 거. 그 가격으로 우리는 수량을 조정을 다 끝내고 남은 것 가지고 얘 단가를 따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량 결정 방법이 먼저고 그 다음 재고자산 단가 결정으로 평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순서예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자, 그럼 우리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 개별법이라는 것 사올 때마다 얘를 얼마에 사왔는지를 일일이 다 적어놓고 팔렸을 때 얼마에 사온 게 팔렸는지를 1:1 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개별법이에요. 하지만 이걸 적당한 노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개별법으로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덩치가 큰 몇 개의 물건만 파는 곳이라면 그러면 얘 하나하나 얼마에 사왔는지 우리가 적어서 그에 맞춰 가지고 대응되도록 파는 게 당연히 우리 장부에도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 가장 정확한 거죠. 얼마에 사왔어? 얘를 얼마에 팔았어? 적혀 있는 게 딱 1:1로 정확하게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적응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라는 걸 쓰게 되죠. 자, 그럼 물량 흐름의 가정법은 우리가 선입 선출법이 있고 그리고 가중 평균법이 있고 그리고 후입 선출법이 있고 선입 선출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단가 결정 방법이고, 얘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해서 피포라고도 많이 써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쓰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놈들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도 써요. 후위선출법은 한국에서만 쓰지 IFRS에서도 얘를 인정 안 하고 US 갭은 얘만 써요. 그럼 한국에서만 쓰는데 왜 영어를 쓰는지는 저는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가중평균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균법이라고 말하면 얘 생략해서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균법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인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평균법이란 말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될지 이게 둘이는 다르죠.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매번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거예요. 총평균법이라는 건 그런 행동 안 하고 기말에 한 번에 평균 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회계 기간에 내가 산정하려는 기간에 총 몇 개를 얼마 주고 사왔는지 다 합쳐가지고 그냥 한 개당 평균화 작업하는 게 총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은 매번 사오는데 사올 때마다 평균 내어서 내가 팔게 되면 팔기 직전까지의 평균 가지고 계속 이제 대응해서 금액을 산정해 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동평균법은 매번 단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앞에 했던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기록법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우리 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곳에서 기말에 한 방에 몇 개 있는지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그 수가 몇 개인지를 봐서 한 번에 평균 내는 곳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전에 숫자 가지고 한번 봤었죠? 숫자 봤던 기억 나시죠? 숫자는 안 해봐도 되겠죠? 그죠? 숫자가, 자, 우리 옛날에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선의선출법 하면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동평균법을 하면 어느 순간쯤에서 하면서 표정이 안 좋아져 있어요. 처음엔 잘 따라하면서 한번 샀는데 평균 내니까 단가 이거죠 했다가 한번 팔고 나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총평균법 하면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게 바라봐요. 그렇겠지. 그러다가 또 후위선출법 하면 제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규칙을 보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선입선출법이 1등이고 2등이 총평균법이고, 그리고 제일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근데 제일 어렵게 낸다고 한 게 얘는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왜냐면 계산할 때에 또 우리가 계속기록법 쓴다 아니면 실질재고법 조사법을 쓴다에 따라서 산출에 올라가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 내기에 숫자로 내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들은 내기가 좋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얘 뭐 1, 2, 3은 상관없이 여기에서 문제 나오는 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나와요 말하는 건 두 번 중에 한 번은 나오는 걸 그렇게 말하는데, 얘는 그 정도 관심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잊지 않고 나중에 그냥 우리 계산하는 거 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를 푸 시점 되면 괜히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 문제 다가왔을 때 그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 나오면 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때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얘는 이론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계는 크게 영향가 없는데 괜히 그거 설명하는데 또 1시간이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이론하고만 상관이 있으니까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거 하나만 어떤 건지만 설명드리고 우리 쉴게요. 우리 54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추정에 의한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추정에 의한 방법. 매출 총이익률법이라는 게 있고 소매제고법이 있는데, 소매제고법이 한 번씩 얘가 어떤 건지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지문의 한계로 나오긴 해요. 매출가격환원법 혹은 매가환원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매입을 해요. 그럼 매입한 게 우리 회사의 원가가 되겠죠. 사온 거. 얘를 우리 회사가 100만 원치를 사왔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전부 다 판다면 추정 매출액이 2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원가 비율이 몇 퍼센트죠? 매출액 기준으로 원가 비율이 몇 퍼센트죠? 50%가 원가 비율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팔아요. 그냥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0만 원만큼의 이제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200만 원치의 매출을 총 할 수 있는 재고 그 금액 되는 거였는데 120만 원치 팔았죠. 그럼 팔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 남죠? 80만 원이 남게 되죠. 그죠? 그럼 80만 원 남았는데 원가율이 몇 퍼센트였죠? 50%죠. 그러면 나의 재고 자산은 50%인 40만 원이 남았다라고 거꾸로 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면 얼마일까 봐서 장사를 해보고, 그럼 장사한 만큼 빼면 나머지가 팔 수 있는 금액이니까 얘의 원가율만큼 높이는 방법인데, 이런 소매제고법은 얘는 유통업에서 주로 써요. 왜 유통업에서 쓰냐면 사올 때마다 단가가 틀리고 우리 물건의 종류가 너무 많은 곳에서는 일일이 처리하기가 다 힘들어서 평균 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체 평균 이익률에 맞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편의점은 뭐 상권을 보호 안 하는지 뭐 GS25든 CU든 바로 마주보고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두 군데 가면 콜라 같이 그 가격 라벨이 안 붙어 있는 거 사면 금액이 틀리죠. 그죠? 그럼 어느 곳이 싼지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데가 싸요, 무조건. 왜 넓은 곳이 싸냐면 넓은 곳은 마진율이 좋은 불량식품이 많이 있어요. 아니, 불량식품 말하면 안 되지. 비브랜드. 브랜드가 좀 낮은 곳이 이익률이 높겠죠. 서로 이익률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개씩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사온 금액하고 매출액의 율을 잡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차이 안 나고 콜라 가격 차이가 몇십 원 정도 나요. 막 10몇 원, 뭐 20원, 30원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그 매장에 불량식품 많이 갖다 놓고 뻥튀기 막 달아놓고 있는 곳 있죠. 그런 데는 콜라가 싸요. 거기보다는. 그런데 제대로 된 그냥 된 브랜드 거에 있는 물건만 팔 수밖에 없는 작은 곳 규모인 경우에는 같은 이익률인데 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익률로 했을 때 가격이 조금 높게 산정이 돼요. 그런 유통업에서는 우리 포스 쓴다라고 했죠. 근데 포스가 단순하게 거기 점장이 이익률 몇 퍼센트 찍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판매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올 때 얼마였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이익률 100% 찍어 놨었잖아. 그럼 200만 원 되는 것처럼
사온 금액만 집어넣으면 전체 금액이 그때 쫙 조정되는 방식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품목별로 돼요. 품목별로 돼서 이거는 얼마라고 딱 기정해서 뭐 1,000원짜리라고 정한 거는 1,000원짜리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움직이죠. 늘뛰기 하죠. 저도 음료수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주면 그 사람 받는 돈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익률로 그냥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 매가 환원법이에요. 자, 그냥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매제고법, 매가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 매출가격 환원법은 유통업에서 주로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들어본 적이 없으면 보기로 맞는 지분 나오는데 모르는 말이 되어서 유통업에서 쓰는데 뭐 소매제고법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냥 맞는 말에 보기로 한 줄씩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러면 유통업에 쓰는 거라더라.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56페이지에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들을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